여러분들 이거 보이시죠? 1980년대 후반 일본의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에요. 반도체 시장도 버블 경제 이전에 일본이 그냥 전 세계를 완전히 씹어먹고 있었습니다. 이런 반도체가 90년대 후반 2000년대를 지나면서 완전히 몰락해버려요. 살아남은 반도체 기업들도 서로 합쳐가면서 눈물겹게 연명하면서 정부를 향해 살려달라고 그냥 똥꼬쇼를 벌이는데요. 이것도 일본 정부는 매몰차게 거절해버리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반도체 시장이 너무너무 중요해지니까 일본은 울면서 다시 반도체 산업을 부흥시키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미 시장은 일본이 잃어버린 파일을 대만이나 한국이 차지한 상황인데요. 어떻게 하다가 일본은 이런 상황이 됐는지 함께 한번 알아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한국, 중국, 일본, 대만을 둘러싼 동아시아의 반도체 분위기가 미묘하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도요 수출 규모의 많게는 20%까지 차지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망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일본 반도체 몰락의 역사에서 그 교훈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은 80년대 엄청나게 잘 나갔어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점유율을 80%를 차지했습니다. 이 반도체 시장 전체로 보더라도요 엄청 컸어요. 전 세계 반도체 기업 탑 10 중에 6개가 일본 기업이었고요. NEC, 도시바, 히타치, 후지치, 미쯔비시, 마츠시타는 우리가 알고 있는 파나소닉이죠. 미국은 겨우 3개였어요. 모토로라, TI, 인텔. 판매액의 58%를 일본 기업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세계를 호령했던 일본 반도체 시장. 미국이 위협을 느낄 만도 했는데요. 물론 일본이 처음부터 잘 나갔던 건 아니에요. 애초에 반도체라는 걸 처음 만들고 시작한 건 미국이었어요. 2차 대전 이후 미국은 반도체 기술 발전의 선두주자였습니다. 1947년에 트랜지스터를 개발했고요. 노벨상도 받았죠. 이때는 게르마늄으로 만들었습니다. 54년에 TI에서 실리콘으로 최초로 상용 트랜지스터를 만들었고요. 이런 개별 트랜지스터를 하나의 기판에 담는 직접 회로는 1960년 TI에서 만들었고요. 이후 이를 더욱더 집약해가면서 인텔에서 CPU를 만들게 되죠. CPU는 시스템 반도체고요. 이 반도체 시장은 시스템 반도체와 메모리로 나눠집니다. 인텔에서 만든 CPU나 모토로라의 통신칩처럼 뭔가 추론하고 연산하고 능동적인 특징을 가진 시스템 반도체는 설계하기가 어렵죠. 반면에 메모리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담는 공간이니 비슷비슷한 걸 계속 반복해주는 형태로 설계가 되어서 비교적 설계가 쉽습니다. 70년대부터 이 부분을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일본이 메모리부터 슬슬 점유율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일본 정부에서 개입해서 이 메모리 산업을 미친듯이 밀어줍니다. 정부는 반도체 산업을 전략 산업으로 규정하고 몰빵해줘요. 연구개발 보조금을 주고 세금을 줄여주고요. 또 정부 내 여러 기관들을 만들어서 방향을 수립하고 직접 연구하기도 합니다. 79년에 무려 보조금으로 쓰인 돈만 300억 엔인데요. 무려 정부 예산의 0.1%를 반도체 보조금으로 지급합니다. 이렇게 특혜를 받은 일본 메모리는 1980년도 25%에서 1987년 80%까지 점유율을 높입니다. 반도체 수율도 좋아졌는데요. 일본이 수율이 80%대였고 미국은 50%대였어요. 여기서부터 일본은 수율에 집착하기 시작하고요. 결국 일본이 정부의 힘으로 이렇게 반도체를 밀고 나가고요. 거기에 엔저까지 와서 가격도 싸고 품질도 좋은 메모리가 미국 시장에 강타하자 미국은 큰 충격을 받는데요. 이게 인텔은 한때 메모리 D램의 시장 점유율이 80%가 넘었습니다. 거기에 CPU도 만드니까 인텔은 반도체 그 자체였죠. 그런데 이 인텔이 일본의 공세에 못 이겨서 D램 사업을 포기합니다. 미국은 그냥 난리가 났죠. 결국 미국 반도체 업계는 와 이거 보자니 안 되겠네. 너희들 나라에서 돈 줘가면서 찍어내는 거 덤핑 아니다냐? 하고 미국 의회를 부르고 미국의 슈퍼 301조를 가져다가 들이댑니다. 거기다가 반도체 회사 대 회사로 소송도 걸고요. 결국 1987년 레이건 대통령은 일본의 반도체와 다양한 상품들의 제품의 관세를 100%로 올립니다. 그리고 미국 마이크론 같은 회사는 일본 8개 회사에 덤핑 및 보조금 특혜로 미국에 제소를 하고요. 또 지적재산권을 이유로 미국 기업들은 일본에 소송을 걸어서 막대한 소송료도 가져가고 미국, 일본 반도체 협정도 맺습니다. 결국 미일 반도체 협정이 종료되던 1990년 중반 일본은 더 이상 반도체 강국이 아니게 됐죠. 근데 이거 미국의 조치 하나로만 일본 반도체가 무너진 게 아니었어요. 일본 반도체가 망하게 된 이유 두 번째, 지나친 기술 과신과 기술 맹신입니다. 일본 전자 반도체 대붕괴의 교훈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저자는 여기서 삼성하고 비교합니다. 삼성은 반도체 회사인데도 마케팅 부서가 커서 여기서 마케팅만 하는 게 아니라 전략 마케팅, 끊임없이 시장의 방향성을 향해 고민하는데요. 게다가 삼성의 당시 문화는 특유의 빠르게 결정하는 문화도 추가가 됩니다. 일본은 시장조사 그런 거 개나 줘버려댔어. 우리는 기술력이야. 이쇼캔메 이모노조쿠리 하고 고집을 부립니다. 말하자면 한국은 야 좀 팔리는 걸 만들어. 이런 걸 누가 사? 안 팔리는 거 만들지 마. 라면 일본은 장인정신 기술을 들여서 정성 들여 만들면 누군가는 사게 되어 있다 데스.
라고 시장 조사를 등한시 이제 시대가 변합니다. 바로 개인용 컴퓨터 PC의 등장이죠. 일본의 기술 맹신은 이 거대한 패러다임의 변화에 못 올라탔어요. 삼성전자는 이 PC용 D램을 저가에 생산했거든요. 개인용 컴퓨터라 보니 가격이 싸야 했거든요. 이전까지 시장인 대기업 컴퓨터에서는 25년짜리 수명을 보증해야 되는 메모리 시장이 전부였다면 새로운 시장인 PC는 5년짜리 수명이더라도 싼 메모리를 원하는 시장이 그것도 아주 크게 열린 거죠. 이후에 PC의 확산, 윈도우의 보급, 컴퓨터 게임의 보급 등으로 더 싸고 많은 용량의 메모리가 필요해졌고요. 게다가 더 나아가서 노트 PC,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도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일본 반도체를 세계 1위로 만들어줬던 수율, 이번에는 오히려 높은 수율이 일본의 발목을 잡습니다. 2005년 당시 삼성 반도체의 수율은 83%로 일본의 98%보다 훨씬 떨어졌는데요. 근데 점유율하고 이익은 삼성이 더 높았다고 하네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일본은 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무리하게 많은 연구를 더 하고 무리하게 많은 공정을 더 넣었어요. 수율의 상승으로 얻는 이득보다 추가된 공정 비용으로 들어가는 지출이 더 많았어요. 하지만 삼성은 수율 80% 이상이면 충분히 비즈니스가 된다고 생각하고 수율보다는 대량 생산에 초점을 맞춘 거죠. 그래서 일본 반도체는 수율이 좋아져도 오히려 시장 점유율하고 이윤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일본 업체들은 이노베이션이라는 말을 잘못 이해했다고 합니다. 일본은 기술을 맹신하는 것만이 이노베이션을 만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현실은요, 이노베이션이란 말이 무조건 기술적 우위를 뜻하진 않아요. 오히려 이노베이션은 첨단 기술, 고성능, 고품질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오히려 성능이나 품질에서 조금 뒤떨어지더라도 작고 싸고 시장에 임팩트를 주고 사용하기 쉽다면 시장 점유율을 단숨에 압도합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에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고성능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하며 시장을 독점하고 있던 대기업이 순식간에 무너지게 되죠. 요거를 삼성이 해낸 겁니다. 일본 반도체가 무너진 세 번째 이유, 세 번째, 조직의 딜레마입니다. 위에서도 말한 책의 저자가 일본 반도체 란에서 일하고 있는데 63회가 램을 만들고 있었대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옛날 쌍팔년도식 공정이 들어가 있길래 이거 누가 설계했냐고 담당자를 찾아갔더니 이거는 32회가 램에서 하고 있어서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데스. 그래서 32회가 담당자를 찾아갔더니 같은 말을 해요. 16회가, 8회가, 4회가 계속 그전 걸 갖다 쓴 거죠. 누구도 전체 공정에 대한 이해가 없었고요. 관행만 따라하고 책임 안 지는 공무원식 관행 문화가 일본 첨단 산업인 반도체에도 가득했다는 거죠. 문제는 이게 말단 직원뿐 아니라요, 일반 경영진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아까 전에 보조금으로 컸다고 했잖아요. 이 보조금을 주는 나라 정책기관이 있습니다. 일본 내각부의 문무과학성과 경제산업성인데요. 얘네들이 정책을 짜고 이거 안 하면 보조금을 안 준다고 해서 일본 반도체 업계들이 우르르 움직입니다. 솔직히 반도체 실무는 기업들이 하잖아요. 근데 큰 정책은 나라에서 짜고 이 오더를 내리는 거죠. 이 정무적 감각은 이 정치가 좋을지 몰라도 실무적 능력은 떨어지죠. 얘네들이 잘못된 오더를 내리더라도 하이 이슈 캔 메이 하고 따릅니다. 레밍즈와 같이 다 같이 망하는 지름길이죠. 이렇게 일본 반도체 메모리 업계는 슬슬 어두운 기운이 다가옵니다. 일본 정부는 또 반도체 애들을 모읍니다. 야, 너희들 NEC하고 히타치하고 일로 와봐. 너희들 삼성한테 게임이 안 되네. 안 되니까 합쳐서 응? 삼성을 조져버려. NEC와 히타치는 메모리 부분을 합병을 해서 LP다 메모리를 만듭니다. D램은 사실상 일본에서 얘네만 남는데요. 근데 2007년 반도체 업계에 치킨 게임이 터집니다. 반도체 과잉 생산으로 반도체 단가가 낮아지는데요. 거기다가 2007년 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수요가 확 줄어서 가격이 거의 바닥으로 내리꽂는데요. 근데 여기에 삼성전자는 오히려 물량을 더 늘려서 가격을 더 낮춰버립니다. 삼성전자는 기술 혁신으로 생산 단가를 낮췄고 그룹 내의 돈을 몰빵해서 자금력도 갖췄고 무엇보다 오너의 강력한 의지로 버텼습니다. 삼성이 피가 나는 아픔을 견뎠다면 다른 회사들은 피가 아니라 뼈가 부러지고 골수까지 나오는 상황이었죠. 결국 LP단은 오늘 내일 하다가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더 큰 피해를 입습니다. 적자에 적자가 겹쳐서 망할 지경에 이르니까 일본 정부한테 제발 도와주세요 데스 합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외면합니다. 결국 미국의 마이크론한테 팔리는 걸로 일본 메모리 업계는 막을 내립니다. 한국의 삼성전자는 버텨냈고 하이닉스는 한국 정부에서 돈 수혜를 많이 해줘서 살아남아서 결국 메모리 시장은 마이크론, 삼성, 하이닉스 3개의 업체가 아이폰 이후에 모바일 혁명에서 메모리 수요를 모두 다 가져가 버립니다. 아까 일본 88년 순위를 보시면 탑3가 NEC, 도시바, 히타치인데요. 이 중에 2개는 LP다로 망했고 그럼 도시바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도시바 사연도 아주 기가 막힙니다. 도시바 이야기는 시간 관계상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상황을 보면 2023년 현재 세계 반도체 시장은 정말이지 변화무쌍합니다. 미국의 주도하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대만, 일본, 한국을 끌어들여서 10호 동맹을 만듭니다. 코로나 때 반도체 공급망 이슈로 자동차를 비롯한 전 세계의 산업이 거의 멈췄던 걸 경험했잖아요. 이렇게 반도체가 다시 한번 전 세계의 주요한 이슈로 떠올랐는데요. 이런 흐름에 맞춰서 지금 일본이 구마모토에 대만의 TSMC 반도체 공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건설비가 총 10조인데요. 절반을 대주는 조건으로 유치를 했습니다. 근데 반도체가요, 최신도 아니고 20나노입니다. 지금 TSMC와 한국에서는 3나노를 하니마니 하는데 일본에서는 20나노의 공정을, 그것도 자기 기술이 아니라 TSMC
TSMC의 기술로 짓고 있는 겁니다. 과거의 영광은 어디 가고 대만의 반도체 업체에게 후진 기술을 돈 펑펑 써가며 유치하고 있는 거죠. 이걸 주도하고 있는 게 일본 정부입니다. 아까 엘피다 망할 때는 뻥 차버리더니 이거 정말 역사의 아이러니인데요. 오늘은 일본의 반도체를 다뤄봤는데요.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